미녀와 야수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현실을 아는 몇 분들은 얘기를 하죠. 걔네 생활 패턴 안 맞아서 되게 많이 싸울 건데?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결혼은 예쁘게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라고. 너무너무 좋을 때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현실을 마주하고 마찰이 생기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 초 부부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7가지 이야기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 맞는 신혼부부도 있지만 보통의 부부들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해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집안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해야 될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마찰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가장 자주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상대방의 가족 부분이거든요. 결혼 후 고부간, 장서간, 모녀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은 따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주제에서는 부부간에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각 집안 분위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야 될 종류는 5가지예요. 각 집안에서의 나의 역할과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 방문 횟수, 명절에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부모님 용돈과 형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부모님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전엔 그런 얘기 없었잖아.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는 건 우리 집에 대한 분위기를 미리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조율을 하면 좋겠다 싶은 부분과 혹시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각오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땐 객관적으로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딸, 어떤 아들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집에서 약간 해결사의 느낌이라서 부모님 기차표, 영화표, 티켓 이런 것들 예매해서 보내드리고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해드리고 구매 대행 해드리고 약간 집사 겸 해결사? 이런 느낌이었는데 결혼 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이걸 같이 하자거나 이 부담을 나누자거나 할 생각은 정말 1도 없었어요. 내가 집에서 하고 있던 역할을 남편, 와이프, 배우자에게 나눠서 하자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안 하면서 배우자에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대리오도입니다. 내가 우리 집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건 네가 이런 상황에 참석을 좀 같이 해줘야 될 수도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사전 공유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얘기해주면 좋아요.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없는 거 다 아시죠? 이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이 말이 오히려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더 서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바라시는 게 있다면 명확하게 말해주고 조율이 가능한지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은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분기마다 한 번씩 쇼핑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치면 못한다. 2주에 한 번까지는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 쇼핑을 같이 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쇼핑비와 내 옷은 네가 사라.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친정 엄마가 사위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셔가지고 미리 남편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엄마의 사위에 대한 로망은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고스톱을 칠 줄 아는 사위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원래 고스톱을 못 치는데 어머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랑 같이 가끔 연습도 하고 고스톱을 칠 때는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고스톱 월 이런 거 옆에 펴놓고 고스톱을 쳐주는데 저는 지금까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미리 이야기를 해둬도 이렇다고 했었지 하고 이해의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방문. 가족관계가 너무 화목해서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삼촌, 조카 다 모이는 가족이 있는 반면 정말 생일도 안 챙기는 가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족 간의 갭에 대한 건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거의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를 보러 갔었고 남편은 본가가 경기 북부인데 분기에 한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잖아요. 지리적 위치도 있는 거고. 이 갭과 거리를 어떻게 조율했는가? 저희는 가고 싶을 때 각자 갑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따로 가냐? 부모님들 걱정하시게. 따로 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얘네가 싸웠나? 너희 무슨 일이 있었니?
요즘 애들은 뭐 그렇니? 라고 이제 걱정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각자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나도 엄마 집에서 좀 편하게 있자. 엄마 사위 오면은 뭐 해줄까? 막 이런 거 고민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워. 나 혼자 오면은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엄마한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해주면 점점 괜찮아져요. 저희는 연애를 포함해서 지금 결혼 3년 차인데 아직까지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낸 적이 없어요. 각자 양가 부모님 댁으로 가서 부모님이랑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좀 다른 댁을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네가 먼저 가자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 각자 즐겁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물론 중요한 이벤트인 생신, 어버이날, 명절은 부부가 함께 움직일 수 있지만 기타 집안에서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두는 게 좋아요.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한 건 없다. 정말 집집마다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지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알려드릴게요. 명절에는 한국을 뜬다. 두 번째는 각자 집에 간다. 세 번째는 한쪽을 번갈아 가면서 먼저 간다. 추석에는 A집, 설날에는 B집만 간다. 정해진 시간에 딱 나올 수 있게끔 그 집 자식이 꼼꼼하게 반드시 챙긴다. 양가가 지역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 안 밀리는 순서대로 간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역기성을 하신다. 실제로 저희 부부가 다 이야기해본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1번, 5번, 6번을 적절히 조합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부끼리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 용돈은 나중에 재정관리 쪽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각 집안 분위기가 있고 형제끼리 같이 모아서 드리는 돈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미리 조율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건 결혼 전에 부모님께 어떤 행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용돈으로 드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1년에 드리는 용돈 총액은 비슷했는데 시기마다 드리는 금액이 달라서 그 부분을 조율했어요.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거나 또는 부모님이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매달 돈을 보내드렸다. 이런 식으로 매달 드리는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부모님의 돈에 대한 가치관을 좀 함께 얘기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당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당신의 예산 그리고 기준 내에서 가장 고급을 사십니다. 아이폰은 프로를 쓰셔야 하고 자전거도 몇백만 원짜리 타셔야 되고 회도 제일 좋은 거 드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빚내는 거 싫어하시고 알뜰살뜰 하시고 굉장히 실용주의인 편인데 또 쓸 때는 쓰자 하시는 편이에요. 막 여행 좋아하고 선물은 현금이 짱이다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걸 왜 내 배우자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나중에 선물을 드릴 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드려야 좋아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꼭 얘기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아빠, 딸, 엄마, 아들이긴 한데 이들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인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미리 하면 서로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재정관리 부분일 거예요. 이건 정말 집마다 달라요.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양가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둘 다 사업가인지, 둘 다 직장인인지, 아니면 뭐 한 명은 사업가고 한 명은 직장인인지, 동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편적인 예시로 들어볼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조율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수입을 모두 오픈해야 하는가? 두 번째,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세 번째, 지출은 어느 부분을 챙겨야 하나 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공동의 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연봉은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봉을 오픈하고 싶지 않다거나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생활비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즉 부부의 공금으로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사실 뭐 남편의 연봉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얼마 가져오는지만 알면 그걸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와 저희 남편은 서로의 연봉을 1원짜리 하나까지 다 공유를 하는 편인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엄마가 아빠의 연봉을 정확하게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집집마다 다를 순 있지만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공개 범위를 조율하시는 게 좋아요.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 저희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혼부부 돈 관리에 대한 건 통장 쪼개기, 대출 갚는 방법,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 이런 것들 등등 여러 유튜버분들이 다루고 계신데 저는 크게 봐서는 한 사람이 관리를 하되 공동통장으로 카카오 모임 통장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생활비는 사실 살림 꾸리는 사람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조사비, 세금, 자동차 보험 이런 커다란 구찌들은 어떻게 똥똥똥똥 나가는지 상대방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매번 물어보기 귀찮으니까 카카오 모임 통장으로 보게 되면은 한 번에 쭈르륵 보여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더라도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너무 막 용돈 받아 쓰는 느낌이다 이런 기분 때문에 조금 불쾌하거나 좀 기분이 묘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집이라면 잘하는 영역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은 생활비, 대출 이런 거는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투자나 여행비는 저희 남편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분야를 나누는 것도 함께 돈을 관리하는 크루로서의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관리하는 것 말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아껴서 벌어서 모아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행복하게 즐기면서 오래오래 일하자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맞다 틀리다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해볼 부분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맞춰갈지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공금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주로 마찰이 생기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가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부부 이벤트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양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부모님의 노후가 어떻게 준비되어 계신지 도와드려야 한다면 어느 정도 빈도로 얼마 정도 드려야 하는지 형제 자매에게 지원이 필요한지 혹시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셨다면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부 이벤트에는 처음 사귄 날, 결혼기념일, 각자의 생일,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둬야 됩니다. 큰 돈이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결혼은 현실이라 한 번 정도는 각 잡고 얘기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즘 평균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30대에 들어섰고 자취하다가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의 자기만의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인지 너무 고전이긴 하지만 양말 뒤집어 던져놓기, 치약 중간에서 짜기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게 부부싸움의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부부는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많이 싸울 수 있는 사소한 것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의식주 기준으로 한번 나눠봤는데 빨래는 한 번에 다 섞어서 빤다, 수건은 따로 빤다, 속옷은 따로 빤다, 색깔별로 나눈다 이런 식의 옵션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더 세부적으로 나누시는 분이 빨래 담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 먹는 데 있어서는 매 끼니가 맛있어야 한다. 그냥 대충 있는 대로 먹는다. 집밥을 선호하는지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지 요리가 좋은지 설거지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집안일도 나누게 될 거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주하는 집에 있어서 깨끗함의 기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먼지가 없어야 깨끗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집은 실용적이어야 되고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가 있고 예쁜 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맥시멀리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공유를 하면 나의 영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깨끗하게 유지를 하자라는 식으로 조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침대입니다. 다 씻어야 침대에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눕고 싶으면 누워야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솔직히 양보합시다. 침대는 다 씻고 눕는 걸로. 시간 많은 사람이 집안일 좀 하면 되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젠가 한 사람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이 있었던 것처럼 집안일에도 주, 부가 필요합니다. 집안일의 종류는 정말 다양해요.
의식주 기준으로 나눠보게 되면 빨래, 빨래 널기, 빨래 개키기, 집어넣기, 드라이 맡기기. 그리고 먹는 데 있어서는 장보기, 재고관리, 요리, 수저 넣기, 차리기, 뒷정리 및 설거지에 음식물 처리하기. 그리고 주 부분에는 전체 정리하기, 실내 청소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베란다 및 현관 청소, 그리고 대청소냐, 쓰레기 버리기. 이렇게 집안일의 종류가 많아요. 이 집안일은 생활 습관에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포인트 위주로 담당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이런 걸 잘 닦아내야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계가와 화공의 차이인가. 그리고 저희 남편은 옷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건조기를 돌려야 할 옷과 건조기를 돌려야 하지 않아야 할 옷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뭐 빨래를 할 때도 헹굼을 몇 번 하는지까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은 청소와 빨래, 저는 요리와 재고 관리 등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한 명이 진짜 바쁠 때가 있는데 이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집에서는 누가 정말 다 담당이다, 이것에 완전 책임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청소의 주, 나는 청소의 부담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리 담당이 야근 때문에 밥을 못 해주면 부는 알아서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지 말고. 하지만 한 분이 전업주부라면 이 모든 집안일의 85% 이상은 담당하셔야 됩니다. 아이 있는 경우는 제외야.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거의 한 13번의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낳아야 한다면 왜 낳아야 하고, 낳지 않는다면 왜 낳지 않아야 하는가? 현재까지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긴 한데, 솔직히 아이를 낳기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만큼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나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옵션을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생기지 않도록 뭐 시술을 미리 받을 것인가, 약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기타 방법을 쓸 것인가. 두 번째, 위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면 생기면 책임지고 낳고 잘 키운다. 세 번째, 성별을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성별을 더 선호하는가. 네 번째, 여러 검사를 진행했는데 아이에게 유전병이 예상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 번째, 아이를 낳게 된다면 누가 어떤 순서로 육아휴직을 쓸 것인가. 여섯 번째, 양가의 도움은 금전적인 지원이든 양육 코치든 공동육아든 어느 정도로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 유전자별 조합 시뮬레이션도 한번 돌려봤어요. 좀 성격이 차분한 남편을 닮은 딸, 남편을 닮은 아들, 그리고 쾌활하고 발랄하고 좀 액티브한 저를 닮은 딸 또는 아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남편이 저 닮은 아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신경 안 쓰일 수가 없는데 2019 양육비 계산기를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막 영어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초등학교 때 과외를 뭘 시킬 것이냐,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까지 거의 태어나기 전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의 지원은 거의 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지만 어떤 정책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이 나라는 과연 아이를 키울 만한가,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이민까지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정말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의 협의를 거치고 현재까지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긴 한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딩크할 거면 결혼 왜 했냐, 아이 낳으면 다 알아서 큰다, 니네가 평생 신혼인 줄 아니? 아이가 있으면 행복감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가 없더라도 부부가 됨으로 인해 서로 간에 의지하는 것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행복감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편이고, 아이가 있어서 행복할 수 있지만 저희끼리만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계속 신혼일 것인가, 가능하면 저희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택에 아마도 계속 책임을 지고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부분은 정말 부부 사이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결혼 전에 꼭 이야기해 보시길 바랄게요. 결혼 전에는 가능하면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천적인 질병, 예상되는 유전적 질병, 그리고 내가 했던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것도 나의 배우자에게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몸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서 관리를 할 건지 또는 뭐 도움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도와주면 말 들을 건지 예를 들어 혈압 있고 당뇨 있는데 케이크 막 한 판씩 먹고 나서 건강검진 했는데 내가 혈압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안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시는 분들이면 다 성인인데 기본적으로는 스스로가 자기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자기 관리 말고도 공부든 운동이든 기타 매력 뭐 예를 들면 이 집의 맥가이버는 나다, 우리 집의 백종원은 나다, 넓은 포용력을 가져서 네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매력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서로가 보고 배울 만한 관계를 가지는 건 부부에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의 꾸준한 운동, 많은 독서량, 이성적인 판단력에 매력을 계속 느끼고 있고 아마도 저희 남편은 저의 부지런함, 도전 정신, 긍정적인 마인드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대화 주제라 이야기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부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언제 얼마나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필요해요. 평소에 야근이 얼마나 많은지, 회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친구는 얼마나 만날 건지, 그리고 포기 못하는 취미 생활이 있는지 좀 합의를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는 야근 겁내하고 막 중간중간 회식을 하는데 주말에 조기축구를 간대. 근데 거기다가 혼자 여행이 취미야. 그러면 뭐 이거는 싸움 하자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부부가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역할이긴 한데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밀도 있게 시간을 보내는 편이에요. 평일에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면 같은 예능을 보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뭐 빡세게 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번에 주말에 뭐 할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미리 합의했던 부분은 둘 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여행을 하면서 함께 추억을 쌓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부가 따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붙어 있으면 많이 싸웁니다. 집에서 각자 다른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 있는 방법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떨어져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짝 뭐 애틋함이 생긴달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3박 4일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 부부간의 리프레시가 좀 된다고 느껴졌어요. 남편 없이 혼자 있을 때 나는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남편과 함께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 연애할 때 기분도 느껴진달까요? 서로가 결혼을 해서도 지키고 싶은 루틴이 있다면 꼭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부부가 더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면 좋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목적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보자 예요. 이렇게 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다가 마찰이 생기면 조율할 시간을 가질 수 있거나 또는 사전에 각오를 하거나 포기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닥쳐오는 대로 문제를 받다 보면 이건 다 싸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남편과 연애 기간에 조금씩 나눠서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도 혹시나 빠진 내용은 없나 싶어서 아 얘랑 결혼하겠네 싶은 좀 확신이 들었을 때 결혼고사를 한번 쳐봤어요. 거의 한 90% 이상 답이 비슷하길래 아 결혼하면 지금처럼 잘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결혼고사를 한 번씩 쳐보는 걸 추천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 결혼한 직후에 부부들이 많은 대화를 하고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혹시 결혼 전에 이런 질문은 해봤는지, 저런 이야기는 해봤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의 소소한 의견을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세요.